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설임 작가님의 장편 소설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환상서점 1장 우연한 방문. 시간이 흘러도 쉽게 변하지 않는 게 있다. 사랑과 증오처럼 낭만적인 감정, 혹은 광활한 우주같이 인간과는 다른 궤적을 걷는 존재, 아니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화강암 절벽 같은 것이다. 연서는 어두운 산속에 혼자 남아 있었다. 길을 헤맨 끝에 나온 건 이 절벽이었다. 허탈하게 싸늘한 화강암 위에 주저앉은 지 벌써 30분이 다 되어가는 중이다. 그녀는 문득 흙두성이가 된 자신의 흰 캠퍼스화를 내려다보았다. 이른 신발로 사냥을 나왔으니 길을 잃고 전환되는 것은 당연했다. 가깝다 못해 집 뒤에 있긴 해도 주말마다 등산객이 몰리는 명소인 만큼 규모도 크고 봉우리도 높은 산이었다. 사실 그녀가 초보자용 코스를 얌전히 따라가기만 했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산에 정갈하게 깔려있는 계단을 밟고 올라가던 중에 연서는 문득 화가 났다. 사냥을 결심하게 만든 그 메일의 내용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당신의 글은 상업성이 없어요. 그럼 이만. 그녀가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동화 작가가 되겠다고 나선 후로 2년, 오늘까지 총 7번 연서는 얼굴도 보지 못한 출판 편집자들에게 매번 정중한 거절의 메일을 받았다. 정중한 정도는 저마다 달랐지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위와 동일했다. 화는 좀 났지만 다른 출판사를 찾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요즘 시대에 널리고 깔린 게 책이고 출판사다. 그녀의 글에 푹 빠져줄 짝이 어딘가 있을 게 분명했다. 하지만 오늘 받은 거절의 메일은 이전 것들보다 더 그녀를 자극했다. 아쉬운 부분을 짚었기 때문이다. 늘 그러듯 공손한 표현이 층층이 덧대어져 있긴 했다. 그러나 때마침 지쳐있던 연서의 눈엔 이렇게 읽혔다. 추신, 해피엔딩으로 수정해보면 어떠실지. 해피엔딩. 그녀는 동화의 그런 결말을 썩 선호하지 않았다. 사람이 사는 방식은 셀 수 없이 다양하다. 그런데 왜 동화하면 해피엔딩인가? 게다가 서사는 다양해도 해피엔딩이란 대개 끝이 비슷하다. 연인들은 사랑을 이루고 지구인은 살아남는다. 독자들은 한순간의 유희를 만끽하고 따끈해진 가슴으로 일상으로 돌아간다. 송곳처럼 가슴을 찌르는 결말도 있잖아. 연서가 좋아하는 건 그런 이야기였다. 그녀는 신데렐라의 언니들이 비둘기에게 눈을 쪼여 장님이 되는 이야기를 좋아했고, 팥쥐가 젓갈이 되어 돌아오는 결말을 좋아했다. 약간은 잔혹할지라도 아름다운 찰나가 거기에 있었다. 스스로도 조금 유별나다는 생각은 했다. 하지만 그런 강렬한 이야기들이 사람의 기억에 오래 남는다. 여러 가지 숨겨진 의미를 담기에도 좋다. 글쓴이가 세상에 대고 하고 싶은 말, 뭐 그런 거. 그러니 산에 깔린 정연한 계단을 보고 불쾌함을 느낀 건 나름대로 논리적인 흐름이었다. 이 자연 속에 인공적으로 만들어둔 계단이 다 뭔가
뭔지를 모르고 따라 올라가면 이름 모를 사람이 설정해둔 목적지에 멈추겠지. 그럼 머리를 비운 채 좋은 경치를 즐기고 상쾌한 기분을 충전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다. 따끈해진 가슴을 안고. 그녀는 그런 계단이 갑자기 지긋지긋했다. 옆길로 빠져나와 냅다 출입금지 표지판 안쪽으로 들어갔다. 사냥은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다. 어린 시절에는 북한산의 원숭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날쌔고 재빠르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다. 기억력이 좋은 연서는 이런 사소한 과거를 떠올리며 씩씩하게 산을 올랐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 모양이 된 사연이다. 애석하게도 연서는 커다란 바위를 딱 2번 지나치고 길을 잃었다. 그 후 오후 8시가 되도록 산에 머무르는 중이다. 주변이 한참 어두워진 바람에 그냥 내려갈 수도 없었다. 외딴 절벽을 마주한 순간 연서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휴대폰은 그저 들고만 있었다. 스스로의 어리석음에 지친 나머지 구조 요청을 할 힘도 나지 않았다. 그녀가 앉은 절벽은 2 사람이 겨우 설 정도로 좁았다. 높이가 어중간해서 경치가 훌륭하지도 않았다. 그래서인지 사람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 절벽 등반가들이 사용하는 갈고리 따위도 보이지 않았다. 지구상에 버려진 땅 한 조각이 있다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연서는 이런 부질없는 생각을 했다. 그래도 꽤 높은 절벽이었다. 가운데 선이 허공에 떠있는 기분이 들었다. 사방이 어둡고 밤바람이 찼다. 멀리 별처럼 반짝이는 시가지 불빛이 보였다. 까마득했다. 이 절벽에 서 있자니 세상을 가위질해서 그녀를 가장 작은 조각에 남겨놓은 것 같았다. 연서는 더욱 마음이 불편해졌다. 짜증나. 그녀가 기어코 혼잣말을 중얼거렸을 때였다. 무엇이 말이죠? 뒤쪽에서 부드러운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연서는 황급히 몸을 돌려 확인했다. 지금 여긴 누가 올 만한 시간도 장소도 아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자리 잡고 있던 나무 한 그루인 양 마치 오래전부터 누굴 기다린 것처럼 서 있었다. 연서는 그의 차림새에 낙심했다. 핏 좋은 정장에 고급 가죽 구두, 그리고 겉에 걸친 물빛 도포. 잠깐 구조대가 아닐까 기대했으나 구조는커녕 이건 등산에도 맞지 않은 복장이었다. 곧 수상한 남자가 절벽 방향으로 걸음을 떼었다. 그걸 본 연서는 일어서서 주춤댔다. 그녀는 상상력이 풍부하다. 그런 거로 이미 그를 살인마 혹은 도깨비 정도로 상정하고 있었다. 어느 쪽이든 잡히는 것은 곤란하다. 그녀의 겁먹은 얼굴을 본 남자가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읽을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연서는 그가 어떤 행동을 할지 긴장한 채 지켜보았다. 좀 전부터 소나기가 축축해졌다. 극도로 긴장하면 손에 식은땀이 난다는 게 사실이었다. 그때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무척이나 상냥했다. 아시겠지만 뒤쪽은 절벽입니다. 아차 싶었다. 돌아보니 연서의 뒤로 서너 걸음이면 허공이었다. 절벽을 기어오른 바람이 훅 불어왔다. 밤이라 그런지 풍속이 상당했다.
그녀의 몸이 휘청거리는 동시에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저 남자도 무섭고 이 절벽도 무서웠다. 그녀는 일말의 희망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저기 혹시 말인데요. 구조되세요? 구조대요? 남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갑자기 픽 웃었다. 비웃음은 아니어도 웬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냐는 정도는 됐다. 연서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는 갑작스레 한기가 들어 바르르 떨었다. 그럼 누구시죠? 왜 여기 계신 거예요? 등산을 할 만한 복장도 아닌데. 등산? 이번엔 그가 소리내어 웃었다. 그런 다음 그녀의 질문에 답했다. 하긴 등산을 할 만한 복장은 아니죠.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까? 여긴 제게 추억 어린 장소입니다. 게다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죠. 오늘도 그러려던 참인데 먼저 온 손님이 계셨네요. 그리고 제 복장 말이죠. 남자가 손가락으로 절벽 아래를 가리켰다. 제 가게가 바로 근처에 있어요. 거기서 막 나온 참입니다. 연서는 조심스럽게 자세를 낮춰 아래를 보았다. 절벽 아래 멀리서 무슨 불빛이 얼른대기는 했다. 하긴 산호기에 작은 카페나 식당을 내는 것이 요새 유행이라고 했다. 시가지에서는 특이해 보일 그의 복장도 이 주변과는 퍽 어울렸다. 그래도 그러기엔 꽤 깊은 산중이다. 대충 둘러대는 말일지도 모른다. 연서는 그를 믿어야 할지 고민했다. 이대로 보낸 다음 구조대를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따라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후자의 경우 운이 나쁘면. 결정을 내린 연서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일단은 절벽 끄트머리에서 좀 멀어지기 위해 몸을 세웠다. 제가 방해했네요. 아무튼 이만 가려던 참이니까 하시던 대로. 짧은 비명이 마치 신호탄 같았다. 그를 피해 구조대를 부르려던 연서의 계획이 무참히 깨어졌다. 하여튼 오늘은 뭐든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그 기분 나쁜 매일부터 시작해서 산에서 길 잃고 이번엔 갑자기 불어온 강풍에 그녀는 발을 헛디뎌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 꼼짝없이 죽겠구나. 그녀는 떨어지는 찰나에 생각했다. 하필이면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에 떨어지는 바람에 시체는 늦게 발견되겠지. 오늘 뭘 챙겨서 나왔더라. 그것에 따라 내 죽음을 평가할 텐데. 요사는 없었으니 단순한 실족사로 처리할 확률이 높겠지. 운 나쁘게 어떤 살인마에 대한 수사에 혼선을 주면 어떡하지? 그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 죽음만이라도 나를 그대로 알아줄 수는 없으려나. 이 끔찍한 일의 원인은 연약한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튼튼하게 엮인 불행과 우연이었는데 말이다. 눈썹에 어린 물기가 차가웠다. 밤 공기 때문일까 싶었다. 살면서 마지막으로 느낀 감각이 차가움이라니. 사람 속상하게 정말. 이런 생각을 하며 연서는 눈을 감았다. 어디선가 댐이 터지는 것 같은 거대한 파열음이 들렸다.
다시 바람이 불었다. 이번엔 절벽 아래에서 위로. 이 근방의 상승 기류가 강한 편이라고는 들었지만 이건 정도가 심했다. 연서는 바람에 날려 허공으로 떠올랐다. 오늘 날씨는 온화한 초가을이다. 비 한 방울, 구름 한 점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태풍이 몰아쳤을 리 없다. 이런 산에서 갑자기 허리케인이 발생할 것도 아니다. 이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상기류였다. 다만 연서는 이런 사리를 분별할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너무 경악한 나머지 비명도 나오지 않았다. 등을 받치는 부드러운 바람에 연서는 눈을 떴다. 검푸른 하늘 가운데 새하얀 보름달이 있었다. 손에 닿을 듯 가까웠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발을 뻗었다. 빛나는 달을 끌어안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보름달은 도망치듯 멀어졌다. 연서는 금방 그 사연을 알 수 있었다. 그건 하늘도 아니고 달도 아니었다. 매끄러운 유선형 몸통, 양옆에 달린 송편처럼 둥근 지느러미가 보였다. 마치 고래를 닮은 거대한 괴물이 눈이었다. 괴물은 연서를 지나쳐 하늘로 치솟았다. 소나무 껍질처럼 딱딱하고 갈라진 등 뒤엔 숲이 있었다. 그리고 나무마다 작고 노란 꽃이 가득 피어 있었다. 바람에 떨어진 꽃이 괴물의 궤적을 따라 흘렀다. 겨울에 떨어진 꽃, 혹은 밤하늘에 쏟아진 별 같았다. 이윽고 꽃잎이 연서의 앞까지 날아들었다. 짙은 향이 물씬 풍겼다. 작고 노란 별을 닮은 금목소 꽃이었다. 별빛 꽃무리가 가을달 아래로 흩날렸다. 은하수처럼 흐르는 그 모양을 보며 연서는 금목소의 다른 이름이 떠올랐다. 달에 사는 토끼가 쉬어간다는 개수나무. 바람, 달빛, 꽃향기 뒤섞인 환상이 연서의 몸을 감쌌다. 그리고 괴물이 등에 있는 숲에서 얼핏 하얀 토끼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법의 폭풍이 끝났다. 연서는 중력에 의해 아래로 떨어졌다. 이번에야말로 죽는 걸까? 혹은 이미 죽은 걸까? 그녀는 눈을 꼭 감았다. 그때 또 다른 부드러운 힘이 그녀를 받쳐들었다. 이번엔 어떤 환상일까 싶어 눈을 떴을 때 달을 닮은 또 다른 눈이 보였다. 투명하게 빛나는 탐녹색, 그 이름 모를 남자였다. 이번엔 전설보다는 동화에 가까웠다. 그는 떨어지는 연서를 품에 받아들었다. 졸지에 그녀는 잘 알지도 못하는 이에게 공주님처럼 안기고 말았다. 짧은 모험 끝에 연서는 다시 단단한 화강암 대지를 밟았다. 고개를 들자 그와 다시 눈이 마주쳤다. 깊은 산호초 바다 같았다. 그 안에서 조금 전 봤던 괴물의 모습이 짧게 비쳤다. 바다를 헤엄치는 모습이었다. 연서를 손님용 테이블에 앉혀두고 남자가 따뜻한 차를 내왔다.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다. 고래를 닮았고 건물 한 채만한 크기에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잘못 보셨겠죠. 고래가 어떻게 하늘을 날겠어요.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연서는 이 이상한 남자와 토론을 벌였다. 그는 사고의 유일한 목격자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기대를 배반하듯 남자는 시치미를 뚝 떼고 연서의 착각이라고 단정지었다. 그가 차주전자를 기울이며 말했다. 하늘을 나는 고래는 고래가 수면 위로 뛰어오르는 걸 목격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상상입니다. 멀리서 보면 바다와 하늘의 경계가 흐려질 때가 있죠. 그 가운데서 몸을 비트는 거대한 짐승. 하늘을 나는 듯 보이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게다가 고래는 예로부터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신비한 존재예요. 그런 사정까지 더해진다면 그 모습이 대단히 경이로울 겁니다. 하지만 아시잖아요. 고래는 바다를 헤엄치는 포류류일 뿐입니다. 그 낭만적인 움직임 또한. 남자가 능숙하게 차주전자를 거두었다. 주둥이 끝에서 투명한 붉은 빛의 액체 몇 방울이 찻잔으로 떨어졌다. 실제로는 기생충을 떨쳐내기 위한 몸짓에 불과합니다. 그럼 제가 절벽 위로 올라온 건 아니지? 바람을 타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거는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연서는 답답한 듯 쏘아붙였다. 충격적인 일을 겪은 탓에 맞은편의 남자가 생면부지인 걸 잠시 있었다. 평소 조심스러운 그녀의 성격에 비하면 파격적인 태도였다. 그러나 그녀의 추궁에도 남자는 태연하게 답했다. 그걸 본 사람이 있나요? 할 말이 없었다. 연설은 대답하지 못하고 오물거렸다. 그게 당신 하나였는데 당신이 아니라고 하면. 남자는 느릿하게 찻잔을 그녀 앞으로 밀었다. 실제로는 추락하기 직전에 제가 붙잡았죠. 다만 죽음을 예감한 나머지 뇌에서 일종의 신경 반응이 일어나 허구적인 체험을 하여튼 가능한 일입니다. 이를테면 주마등 같은 거죠. 하지만 추락의 흡인력, 한밤을 가로지르던 부유감, 그런 감각마저도 전부 허상이었다고. 연서는 혼란스러웠다. 만개한 꽃밭에서 그때의 개소나무 꽃 향기를 찾아낼 수 있을 것만 같은데 그게 고작 주마등이라니. 연서는 은연중에 그가 수긍해주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말했다. 당신이 저를 받아들었잖아요. 괴물이 비행에 휩쓸렸다가 다시 땅으로 떨어질 때. 아니요. 그의 눈이 희어졌다. 웃는 얼굴을 박지한 석고상 같았다. 환상입니다. 전부. 쐐기를 박는 듯한 단호함에 연서는 무력감이 밀려왔다. 머리가 무겁게 가라앉는 것 같아 이마를 짚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한참 생각하다 입을 열었다. 그렇네요. 당신 말이 맞아요. 수긍할 수밖에 없다. 그는 멀쩡한 정신으로 전부 지켜보고 있었다. 반면 그녀는 산에 올라가기 전부터 정신이 산란했다. 길도 잃었고 절벽에서 미끄러지기까지 했다. 냉정하게 지켜봤을 그의 말이 훨씬 설득력이 있는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말싸움을 벌일 가치가 별로 없었다. 그 순간이 진짜든 환상이든 그녀의 삶에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 지금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해결해 줄 만한 일인가? 그녀는 짙은 체념이 밴 목소리로 말했다. 환상이네요. 별 쓸모도 없는. 제 말이 언짢으신 모양이군요. 그런 줄 알면 보통은 모르는 척 넘어가기 마련이다. 그의 뻔뻔함에 연서는 말문이 막혔다. 그러다 곧 울컥 화가 치밀었다. 지금 시간은 자정을 향해 달려가는 참이다. 오늘은 끝까지 험난한 하루였다. 네, 좀 그렇긴 하네요. 제가 바보같이 절벽에서 미끄러지고 환상이나 보고 무슨 꿈 같은 소리를 하든 간에 굳이 짚어주실 필요 없잖아요. 어째서죠? 우린 처음 만난 사이니까요. 아, 뭐 대단한 사실이라도 깨달은 양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의를 옷으로 지어 입은 것 같이 생겨서는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가 정중하게 사과한 다음에야 연서는 언짢은 마음을 조금 내려두었다. 사과를 받고 나서야 대뜸 큰 소리를 내는 것도 초면에 할 만한 행동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서는 작은 후회를 담아 사과의 말을 전했다. 죄송해요. 제가 예민했어요. 그가 대답 없이 빙긋 웃었다. 유려한 미소에 연서는 얼굴이 조금 달아올랐다. 그는 시종일관 나긋하고 고요했다. 좀 전까지 화를 낸 연서가 무색할 정도였다. 그녀는 찻잔을 들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수증기에 괜스레 얼굴을 숨겼다. 그때 그녀의 옷자락을 누가 잡아당겼다. 돌아보니 흰 원핏을 입은 작은 소녀였다. 얼추 4~5살. 키는 연서의 허리를 겨우 넘을 정도였다. 소녀가 동그란 눈으로 연서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작은 입이 오물거리는 게 꼭 토끼 같았다. 손님이야? 소녀의 말에 연서는 비로소 여기가 서점이라는 걸 인지했다. 절벽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며 그가 이런저런 소개를 하긴 했다. 그러나 연서는 좀 전에 겪은 비현실적인 일이 충격에 빠져있느라 대부분 흘려들었다. 그녀는 얼른 주변을 한번 돌아보았다. 벽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책장이 그득했다. 한쪽에 놓인 도서 진열대를 통해 이곳이 서점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높게 깔린 진록색 카펫이 이 서점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한몫했다. 오래된 고목에 낀 이끼 같은 장소. 여긴 보통의 서점보다 음침하고 기묘한 분위기가 있었다. 가장 시선을 끈 것은 아치형 통로 옆에 매달린 탈이었다. 눈구멍이 4개나 뚫려 있고 입꼬리가 삐죽하게 올라가 웃고 있었다. 의도를 알 수 없는 미소가 으스스했다. 이 장소를 도깨비의 은신처처럼 보이게 하는 방점이었다. 연서가 주변을 둘러보는 동안 소녀가 연서의 옷깃을 손으로 조물조물했다. 그러고는 점퍼에 달린 주머니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 바람에 연서는 딴 생각을 멈추고 소녀를 보았다. 일면식도 없던 사이지만 너무 작고 어렸던 탓에 그 행동이 마냥 귀여웠다.
연서는 주머니 안에서 동전 크기 초콜릿을 꺼냈다. 이거 먹고 싶니? 안 됩니다. 내내 잠자코 있던 남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소리같이 차가운 목소리였다. 그는 마시려던 차를 그대로 들고 무표정하게 소녀 쪽을 보았다. 저게 아이에게 보일 만한 표정인가? 연서가 의문을 표하려던 차에 그가 돌연히 상냥하게 웃었다. 모르는 사람에게 함부로 먹을 걸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달콤한 게 먹고 싶은데. 약속입니다. 손님이 곤란해 하시니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서준은 이 야박한 사람이야. 소녀는 겉으로 보이는 나이치고 꽤 예스러운 단어를 구사했다. 입을 삐죽이던 소녀는 단념했는지 그 옆에가 앉았다. 갈래머리에 고슬고슬한 잔머리가 삐져나온 탓인지 진달래빛 뺨을 하고 있기 때문인지 새침한 표정을 한 소녀는 부탁을 거절할 수 없을 만큼 사랑스러웠다. 연서는 초콜릿을 주머니에 넣으며 저 남자가 대단한 냉혈한이거나 귀여움에 무감각한 사람이라 짐작했다. 또한 소녀의 말을 통해 연서는 이 남자의 이름이 서주라는 걸 처음 알았다. 그러나 이름을 부르기는 멋쩍은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적당한 호칭을 꺼내들며 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사장님, 정말 환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남자 서점 주인이 다과를 내던 손을 멈췄다. 그리고 확신에 찬 미소로 답했다. 그럼요. 그럼 그 사건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다. 지금도 충분히 구차하니 더 물어볼 필요는 없었다. 연서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만 집으로 갈 준비를 하려는데 서점 주인이 다른 질문을 꺼냈다. 저도 손님께 하나 여쭤보죠. 그 절벽에 계셨던 이유가 뭔가요? 그 시각에 그런 외딴 곳에서 산책을 하셨을 리는 없고요. 혹시라도 뭔가 찾고 계신 거라도. 사람을 탐색하는 듯한 눈빛과 말씨였다. 주변이 조용한 탓에 그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잘 들렸다. 연서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충동을 느꼈다. 그녀는 더듬더듬 입을 열었다. 그런 건 아니고 길을 헤매다 우연히. 우연? 우연치고는 밤이 깊지 않았나요? 좀 힘들었거든요. 바람 쐬러 산에 올라갔다가 생각이 깊어졌어요. 그러다 어딘지도 모르고 헤맸네요. 그때까지요. 그녀는 차마 일부러 등산로를 벗어났다고 할 수가 없어 대충 둘러댔다. 그런데 서점 주인은 진지한 태도로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그가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대단히 힘겨운 일을 겪으셨나 봅니다. 호기심이거나 걱정이거나 아니면 둘 다거나 그의 태도는 미묘하고 집요했다. 그러나 그 아래 깔린 호의가 어렴풋이 느껴졌다. 누가 이렇게까지 그녀의 일을 듣고 싶어 한 적이 있었나? 그녀는 저 남자가 만들어낸 분위기에 이끌리듯 속사정을 아주 조금 꺼내놓았다. 오늘 있었던 일 때문이라기보다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관련도 없는 과거가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지금 와서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자꾸 생각나고, 그래서 화가 나고, 결국엔 내가 머릿속 하나 마음대로 못하는 별것 아닌 사람 같기도 하고. 다수가 통제되지 않는 일에 대해 반추를 거듭하게 됩니다. 좋지 못한 일일수록 각별하죠. 그런 기억이라도 있으신가요? 글쎄요, 별건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냥 남들 다 겪는 흔한 일이거든요. 그녀는 대답을 일축했다. 묘한 정적이 흘렀다. 연서는 이 남자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되지 않았다. 긴장감에 어깨가 조금 움츠러드는데 서점 주인이 미련 한 점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더 안 물어보시는 건가요? 손님의 사연이 궁금합니다만 처음 만난 사이에 캐묻기엔 실례이니까요. 차 좀 더 드릴까요? 연서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옆에 있던 소녀가 크게 하품을 했다. 서점 주인은 방에 데려다 주겠다며 소녀를 안아들었다. 그러나 조그만 아이는 그의 목을 붙잡고 칭얼거렸다. 아직 자신이 하루를 보낼 수 없다는 것처럼. 나 책 읽어줘. 너무 늦었어요. 내일이 좋겠습니다. 난 지금 듣고 싶어. 잠이 안 와. 알겠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돌연 서점 주인이 연서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상냥하게 물었다. 괜찮으시다면 손님도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서점에서는 종종 손님들에게 책을 소개해드릴 겸 직접 읽어드리곤 합니다. 눈을 감고 계시거나 도중에 잠들어도 괜찮아요. 편안하게 이야기를 듣는 게 휴식에 도움이 된다고들 하시더군요. 네? 저는 정말? 손님도 같이 있어줄 거야? 그의 제안을 거절해야 할 이유가 수도 없이 떠올랐다. 시간이 늦었고 기분도 썩 유쾌하지 않았으며 몸도 피곤했다. 그러나 소녀와 눈이 마주친 연서는 섣부르게 거절할 수가 없었다. 순수하고 맑은 눈동자가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어린 시절이 연서 자신과 너무도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 피할 수가 없었다. 머리맡에서 동화책을 읽어주던 할머니, 잠자리에서 흘러지나간 환상들, 그 기억들은 여태 연서를 지탱하던 것들이었다. 현실에서 조금만 벗겨나가면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공상, 그런 생각만으로도 그녀는 가슴이 떨렸다. 이 아이에게도 어쩌면 그런 환상이 만들어지는 중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니 지금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연서는 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듣고 갈게요. 저도 어릴 때 누가 책 읽어주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요. 서점 주인은 잠시 묘한 눈으로 연서를 보았다. 그런 다음 짧게 수긍하는 말을 남기고 서가로 들어갔다. 짙은 어둠 속으로 그의 뒷모습이 한순간 사라졌다. 책은 검푸른 빛깔의 묵직한 두께였다. 표지에는 아무런 제목도 쓰여 있지 않았다. 자리에 앉은 그가 말없이 책을 몇 장 넘겼다. 연서는 그의 희고 긴 손가락을 눈여겨보았다. 피부가 어찌나 하얀지
서점을 운영하느라 몇 날 며칠이고 햇빛을 보지 못한 게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잠시간이 정적을 깨고 서점 주인이 낮게 읊조리듯 말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오랜 시간을 지냈습니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서점을 운영했던 걸까? 연서가 이런 생각을 하는 중에도 그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변의 이야기가 모이더군요. 방문객들이 남기고 간 것, 산책길에 마주친 것, 어느샌가 날아든 것, 경로도 가지각색이죠. 그는 반듯하게 펼친 책을 손으로 한 번 쓸었다. 귀중한 것을 대하는 예의 같았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는 걸 좋아합니다. 말이라는 건 흩어지긴 마련이나 글은 영원하다. 어디선가 들었습니다만 무척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혹시라도 잊혀 사라진다면 정말 슬플 겁니다. 그런 마음의 취미를 이어가다 보니 어느새 이런 서점도 운영하고 있더군요. 그럼 그 책은? 연서가 눈을 깜빡이며 묻자 서점 주인이 온화하게 대답했다. 제가 쓴 책입니다. 오래전에 담은 이야기부터 근래의 것까지 있습니다. 장르는 아주 다양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기이하고 환상적인 이야기들이 주로 담겨 있습니다. 문득 그의 등 뒤로 놓인 서가가 보였다. 조명을 한정적으로 켠 탓에 안쪽엔 짙은 어둠이 드리워 있었다. 저 안에 무엇이 있을지 그녀는 짐작도 할 수 없었다. 이런 건 대개 사람이 상상력을 자극한다. 연서는 어쩐지 형체 없는 것들에게 주시당하는 기분이 들었다. 소름이 돋았다. 그때 이야기를 고르던 서점 주인이 말했다. 그중 하나를 들려드리죠. 아주 오래전, 기록도 남지 않을 만큼 까마득한 옛날에 번영하고 멸망한 나라, 그곳에 살던. 그의 말에 반응하듯 테이블에 놓인 조명이 얕게 깜빡였다. 분수에 맞지 않는 꿈을 꾸었던 가여운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구색록. 어린 도둑과 9빛깔의 사슴 이야기. 소녀는 일찍부터 세상이 불합리하다는 걸 깨우쳤다. 여울 건너 부잣집 도령은 재채기 한 번에도 사람 여럿이 달라붙는다. 문지방 틈으로 바람이 새는지 바꾼이불에 먼지가 날리는지 심지어 마시는 물이 너무 차갑진 않은지 살피기에 여념이 없다. 그에 비해 저같이 연고 없는 이들은 어떤가. 소녀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왼쪽 발목을 추스리며 생각했다. 곳간에서 다시 몇 개 훔쳤기로서니 덫을 깔아두는 건 너무한데. 그는 어릴 적부터 부모가 없었다. 적어도 그가 기억하는 모든 순간이 그랬다. 소년의 첫 기억은 주천강 다리 근처 거지 소굴에서 시작한다. 그곳에서 대장 노릇을 하던 거리는 겉은 무시무시하되 마음은 심약한 자로 어린 동양아지들 앞에선 의시되다가도 취하면 울음보를 터뜨렸다.
어느 날 술 기운에 비틀대던 그가 눈물을 머금고 소년에게 말했다. 불쌍한 것이 태어나자마자 여기다 버려져서 어찌할꼬. 소년은 머리를 쓰다듬는 그의 미지근하고 두터운 손이 무척 거북했다. 그래도 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이 남자는 감정이 고할 땐 있어도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래서 소년은 그날부터 부모 찾기를 포기했다. 섭섭하긴 해도 그의 생활에서 달라질 건 없었다. 곱상한 소년은 머리칼이 토끼털처럼 부드러웠고 얼굴은 강물에 잘 씻으면 묘한 귀티가 흘렀다. 그가 청초한 소녀로 변장하고 고개를 푹 수그리면 살짝 삐져나온 콩알 같은 맨발가락이 보는 이들의 동정심을 자극했다. 거기에 걸려든 이가 앞에 멈춰서면 소녀는 재빨리 고개를 들었다. 그의 물기 가득한 크고 맑은 눈을 마주쳤을 때 전대를 열지 않은 이가 없었다. 이 장기로 소녀는 동료들 사이에서 몇 년간 가장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었다. 변성기와 함께 몸집이 쑥 커지는 바람에 이 노릇도 그만둬야 했지만 그 뒤로는 장터에서 소매치기를 하거나 헛간 도둑질을 했다. 그래봤자 잡동사니와 목걸이를 훔치는 정도였다. 금덩이나 소를 훔치는 것도 아니라 고작 하루 이틀 연명할 수 있는 소소한 도둑질이었다. 이 나이부터 강도질을 하는 녀석들도 있다. 제 정도면 얼마나 성실하고 번듯한가. 소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다 해도 그는 거리의 도둑 고양이였고 다리 밑에 애물단지였다. 사람들은 당연히 그의 존재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오늘 소년이 걸린 덫은 살기나 너구리 같은 작은 동물을 잡는 종류였다. 팽팽하게 메어진 줄을 건드리면 탄력 있는 대나무살이 튕기며 발목을 조이는데 날카로운 가시가 달려있어 쉽게 빠져나갈 수 없었다. 소녀는 곳간안을 살펴보고 발을 세 걸음 내디딘 순간 덫에 걸렸다. 다행히 살상력이 높은 종류는 아니었기에 뼈를 다치진 않았지만 박힌 가시를 빼낼 때 비명을 참기 위해 이를 악물어야 했다. 소녀는 다리를 절며 일찍 소굴로 돌아왔다. 지프로 만든 가림막을 걷어보니 안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습기로 축축해진 돗자리 위에 대충 앉았다. 발목의 상처는 치료 없이 넘어가긴 힘들어 보였다. 소녀는 한숨을 푹 쉬고 몇 가지 약초를 찌씹어 상처에 발랐다. 그리고 더러운 헝겊을 쭉 찢어 돌돌 맸다. 대강 처치를 끝내고 그는 벌렁 뒤로 드러누웠다. 그동안 소녀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도 불만을 품지도 않았다. 그저 사람 사는 꼴이란 제각각일 뿐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가질 수 없는 걸 탐내지 않고 이미 들고 있는 것을 아꼈다. 꼭 분수에 맞춰 살았다. 세상이 원래 그러하니 어찌하겠는가. 허나 대장에게 얻어맞은 적은 있어도 알 수 없는 누군가의 저기로 상처 입은 건 처음이었다. 소녀는 옆으로 누워 몸을 웅크렸다. 움직일 때마다 발목의 상처가 욱신거렸다. 그때 밖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렸다.
소녀는 또 누가 해코지를 하러 온 것인가 싶어 주춤대며 일어났다. 곧이어 누군가의 손에 가림막이 거쳐졌다. 햇볕이 쏟아져 들어와 소녀는 눈이 부셨다. 그 탓에 안으로 들어오는 누군가의 인형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는 무사들이 입을 법한 검은 옷을 입고 한쪽엔 칼을 차고 있었다. 태양을 등진 방문객이 짙은 그림자를 가진 얼굴로 외쳤다. 찾았다! 왕자님이 여기 계신다! 소년이 사는 준영국은 왕이 다스리는 작은 나라였다. 백성들은 가축을 키우거나 농사를 지었고 주변 나라와의 관계도 원만했다. 말하자면 신의 축복을 받은 듯 평화로웠다. 한 가지 특징이라면 연중 단 하루 열리는 저승문이다. 이 시기까지 이승과 저승은 연결되어 있었다. 서로의 세상을 오가는 게 낯선 일이 아니었다. 물론 간단하진 않았다. 부모를 살펴보겠다고 몇 날 며칠 고생해서 저승으로 간 여인도 있었는데 온갖 이들이 도움과 신의 지혜를 얻어서야 가능했었다. 그래서 저승문이 열리는 귀신 날이 오면 양쪽 세상은 모두 축제 분위기였다. 국왕이 제를 올리고 백성들이 춤을 추면 저승문이 열렸다. 평소엔 쉽게 나오지 못하는 귀신들도 이날만은 이승을 방문할 수 있었다. 소년 역시 매년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전엔 귀신이 도움을 받아 부모님을 찾거나 부모님이 귀신이 되었더라면 더 쉽게 만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품었다. 그게 아니더라도 축제 음식을 풍족하게 먹을 수 있어 기쁜 날이었다. 버림받았다는 걸 깨달은 뒤로 앞선 이유는 사라졌지만 그래도 남들 하는 대로 귀신날을 즐겼다. 어느 귀신날엔 신비한 일도 겪었다. 그날 소녀는 혼자 서굴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왕궁에서 가까운 숲을 지날 무렵 사람 크기 정도 되는 희끄무리한 것이 앞을 휙 지나쳤다. 놀란 소년이 잠시 얼어붙은 사이 그것은 깊은 숲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용기를 낸 소년은 그것이 나타났던 자리를 살폈다. 풀숲 사이 흙길에 사슴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다만 크기가 보통의 3배는 되어 보였다. 정말 사슴이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게다가 눈으로 뒷꽁무니를 쫓았을 때 언뜻 기이한 특징을 보았다. 그것은 분명 하얀 털을 갖고 있었다. 하얀 털을 가진 범이 사슴 흉내를 내어 사람을 괜다는 소문이 있어 소녀는 겁이 났다. 그럼에도 그것이 정체가 궁금했다. 그게 지나치는 순간 꽃 향기가 났는데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향기로웠기 때문이다. 소녀는 결국 숲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얼마쯤 걸은 뒤에 버려진 우물터에서 그것과 마주했다. 거대한 흰 사슴이었다. 흰 털은 가루소금처럼 반짝였고 풍성한 꽃송이 같은 뿔은 9가지 색으로 빛났다. 그 신비로운 사슴은 소년과 안면이 있기라도 한 듯 굴었다. 소년을 한참 마주서서 보다 숲 사이로 사라졌다. 그날 밤 소굴에 돌아온 소년은 그 사슴에 대해 신나게 털어놓았다.
그 만남은 어린 소년이 인생 중 가장 환상적인 경험이었다. 그런데 대장을 비롯한 동양 아치들은 소년의 열띤 설명을 유심히 듣더니 서로를 돌아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불이 빛나는 사슴이라니? 거한 꿈을 한판 꾼 모양이구나. 누구 하나 불이 빛나는 사슴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었다. 대장은 소년 말고는 본 이가 아무도 없었으므로 뭔가를 잘못 봤으리라고 말했다. 소년은 처음엔 답답하고 실망스러웠다. 그러나 듣다 보니 그 말에 일리가 있었다. 게다가 그 사슴이 실존한다고 우겨봤자 남는 것이 있을까? 무언가의 불확실한 존재를 믿는 건 일종의 자기 만족일 뿐이다. 소년은 부모님의 일을 통해 그걸 이미 깨달았다. 그래서 대장이 말대로 환상을 봤으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귀신날은 그렇게 지나갔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은 그 사슴을 보았냐고 묻고 있었다. 소년은 무사히 손에 이끌려 궁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어떤 높은 신분으로 보이는 여인을 만났다. 그녀는 소년을 붙잡고 속사포 같은 말을 쏟아냈다. 귀신날에 흰 사슴을 보았다지? 뿔이 9색으로 빛나고 있었더냐? 눈이 크고 맑은 물빛을 띠고 있었어? 어서 말을 해보련. 소녀는 갑작스레 벌어진 일에 머리가 핑핑 돌았다. 그녀의 말에 쉽사리 대답하지 못했던 차에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문 너머에 나이 든 남자와 시종들이 서 있었다. 그는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잡힌 온화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그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 모두가 허리를 굽혀 예의를 차렸다. 무식하면 용감한 법이라 소년만이 큰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소년 앞에 서서 눈을 마주치더니 시종들을 모두 물렸다. 방에는 남자와 처음 질문한 여인 그리고 소년만 남았다. 셋은 방 가운데 놓인 탁상에 둘러앉았다. 위엄을 갖춘 남자는 국왕이고 질문을 퍼붓던 여인은 왕비였다. 맙소사, 그녀는 첫 만남에 소년이 지저분한 두 손을 꼭 잡았다. 이 나라의 왕족이 이렇게 꺼리낌 없는 사람들이던가. 소년은 괜히 쑥스러워져서 양손을 조물조물했다. 마주 앉은 왕과 왕비는 그런 소년을 잠자코 들여다보았다. 그러다 왕이 말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말에 소년은 너무 놀라 의자에 앉은 채로 넘어졌다. 꽤 거친 동작이었으나 아무런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바닥에 쓰러진 소년은 입을 헤 벌린 채 왕을 바라보았다. 왕은 온화하게 웃었고 왕비는 소매에 대고 눈물을 훌쩍였다. 그들은 소년을 다시 앉혀놓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는 갓난아이 때 도둑맞은 아이였다. 사람들은 도깨비나 여우, 어떤 요괴의 짓이라고 생각했다. 왕은 깊이 슬퍼했지만 자식 외에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것이 많았다. 때문에 전력으로 나설 수 없었다. 지금에야 왕자를 찾을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사슴 덕분이었다.
구색록이라 불리는 신비한 짐승, 저승과 이승을 오가는 신수. 그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했다. 때로 저승에 다녀오기를 원하는 이승의 사람들 역시 사슴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사슴을 찾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면서 더러 문제가 생겼다. 사슴을 차지하기 위해 우악스럽게 구는 이도 있었다. 걱정스럽게 여긴 신은 서천 꽃밭에서 눈먼 꽃을 꺾어 사람들이 구색록을 볼 수 없게 만들고 준영국 왕실이 혈족만 사슴을 볼 수 있게 하여 그것을 지키도록 했다. 오직 고귀한 피를 지닌 이들만이었다. 소녀는 선짓 발짓을 더해 구색록에 대해 묘사했다. 왕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게다가 그의 나이가 잃어버린 왕자와 정확히 일치했으므로 왕과 왕비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 사슴이 죽은 자들을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을 데려다 주었다며 기뻐했다. 왕비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고 왕은 소년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소년은 기뻐해도 될 순간인지를 가늠하며 눈을 굴렸다. 그때 신하 하나가 끼어들었다. 외람되오나 적자인지 판단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아뢰옵니다. 왕이 답했다. 이토록 생생한 묘사는 오직 직접 본 이만이 가능하다. 그거 외에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신하가 공손히 대꾸했다. 그러나 그 사슴을 보는 광경을 직접 목격한 건 아닙니다. 이 나라의 하나뿐인 왕자가 아닙니까? 오직 이 소년의 말에만 의존하여 그 중대한 일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왕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되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신하가 말했다. 마침 내일은 귀신날이지요. 저승문이 열리면 구색록이 귀신들을 이끌고 나타날 겁니다. 그럼 왕자께서 그것이 있는 위치를 가리키게 하십시오. 비록 저희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왕께서 직접 판단하실 수 있겠죠. 신하의 말에 일리가 있었으므로 왕은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왕자를 제외한 준영국 왕실의 마지막 혈족이었다. 따라서 왕자를 증명할 수 있는 이 또한 왕 혼자였으므로 진실만을 이야기하겠노라고 당당하게 맹세했다. 그리하여 소녀는 내일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목욕을 마친 소녀는 침상에 누웠다. 목욕탕에서부터 따라다니던 시종들은 잠자리를 봐주고 호롱불 심지에 불을 붙인 뒤에 우르르 빠져나갔다. 혼자 남은 소녀는 제 몸에서 나는 향을 연신 킁킁거렸다. 시큼하고 쿰쿰한 구린내가 아니라 욕탕에 떠있던 백단향이 향기가 났다. 신비로운 일이었다. 시한부일지도 모르겠으나 사람들은 그를 왕자로 대접했다. 침상은
작은 소년이 혼자 쓰기엔 지나치게 넓었다. 소년은 문득 거제 소굴의 사람들이 생각났다. 소굴에서는 젖을 빠는 새끼 쥐들처럼 10대 명이 다닥다닥 모여서 잤다. 그래도 그때는 눕기만 하면 바로 잠에 빠져들었는데 지금은 양털로 채운 푹신한 이불을 덮어도 잠이 오지 않았다. 하루 사이 달라진 세상에 소녀는 꿈이라도 꾸는 것 같았다. 그때 방 밖에서 시종이 목소리가 들렸다. 왕비의 방문이었다. 그녀는 바닥에 끌리는 길이에 흰 장옷을 입고 있었다. 잠자리에 드는 복장으로 보였다. 장신구를 걷어낸 모습이 단정하면서도 우아했다. 방에 들어온 왕비는 우왕좌왕하는 소년 옆에 앉았다. 잠깐 정적이 흐르다 그녀가 말했다. 내일이 걱정되니? 소녀는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고개를 숙였다. 잠시 조용하던 왕비는 아까 다리를 저는 것을 보았다며 소년에게 다친 데가 있냐고 물었다. 왕비 말에 잊었던 통증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소년이 슬며시 바지를 걷자 다 풀린 거적이 스르르 떨어졌다. 시종들은 딱 제가 명령받은 만큼만 일했으므로 그의 상처는 눈여겨보지 않았다. 거적이 다 풀리자 붉은 속살이 드러난 상처가 보였다. 게다가 주변까지 제법 부어올라 움직이면 통증이 느껴졌다. 소녀는 지저분했던 덫을 떠올렸다. 왕비는 상처에 독이 오른 것 같다면서 잿가루가 섞인 연고를 발라주었다. 처음엔 시원했지만 상처에 약이 스며들자 뜨끈한 열감이 올랐다. 곧이어 쓰린 통증이 욱신 밀려왔다. 놀란 소년이 작게 신음하자 왕비가 등을 토닥여 주었다. 나는 내가 내 아들이라고 믿는단다. 우린 가족이 틀림없어. 때론 첫눈에 영혼을 알아보는 관계도 있거든. 이후 왕비는 소년과 소소한 대화를 나눴다. 왕비는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냐고 물었고 소년은 그녀가 어떤 이야기를 좋아할지 몰라 되는 대로 말했다.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돈을 구해온 날, 돼지와 내기 싸움을 해서 이겼던 날, 상인을 속여 모자에 알밤을 가득 숨겨 나온 날 등 왕비는 대부분 웃으며 들었지만 사이사이 가만히 소년을 바라보곤 했다. 소년은 그럴 때마다 어쩐지 배꼽 안쪽이 간질거렸다. 밤이 깊어지자 왕비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마지막 등잔불을 끄고 소년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 생각했다. 주변이 고요하니 생각은 점점 더 깊어졌고 눈을 감으니 심상마저 뚜렷해졌다. 이내 소년의 마음에 불안이 움텄다. 곧 여름이 무성한 잡초처럼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구색록, 이 행운을 덜컥 안겨준 그 짐승이 문제였다. 소년은 양털 이불이 과분한 나머지 숨을 쉬기가 답답해졌다. 그는 몸을 뒤척이며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그 사슴은 소년이 사는 동안 겨우 한 번 나타났다. 그런 주제에
내일 소년의 인생을 판가름할 주인공이 되어버렸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너무한 일이다. 그것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소년은 다시 거리로 돌아가야 했다. 원래 같았으면 소년은 큰 고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애초에 지나친 행운이다. 그런 건 잃어버려도 할 말이 없는 법이다. 그러나 가족이란 말은 14살 아이가 맛을 보고 나서 뵙기엔 너무 컸고 너무 달았다. 소녀는 그게 분수에 넘치는 행복이라는 걸 알면서도 쉽게 포기하지 못했다. 아예 모르고 살았으면 모를까.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건 꽤 중독성이 강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발목의 통증이 점점 더 심해졌다. 불안에 빠진 소녀는 이불을 펄럭이며 모리까지 집어넣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법이다. 그 사슴이 혹시라도 나오지 않아 당장 궁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 그는 이번만큼은 예측할 수 없는 운명에 자신의 인생을 내맡기고 싶지 않았다. 한 번쯤은 꿈이라는 걸 욕심낼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 분수에 맞춰 살아왔지 않은가. 평생 했던 만큼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나서 소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왕궁을 빠져나가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소녀는 도둑질하던 솜씨를 이용해 담장을 넘었다. 착지할 때도 일부러 덤불에 떨어져 큰 고통 없이 땅을 밟을 수 있었다. 소녀는 곧장 구생록을 받던 숲으로 갔다. 다행히 왕궁에서 멀지 않았다. 서두르면 이 밤 안에 다녀올 수도 있을 정도였다. 손톱보다 작은 달이 떠서 길은 무척 어두웠다. 숲으로 들어갔을 땐 거의 앞을 더듬으며 걸어야 했다. 우물터엔 아무도 없었다. 소녀는 혹시나 하고 구생록이 서 있었던 덮개를 열고 아래를 보았다. 마른 우물에 시커먼 어둠이 아래로 뻗쳐 있었다. 그 사슴은 신비롭게 빛나는 뿔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이런 어둠쯤은 가볍게 뿌리칠 수 있었다. 소녀는 아쉬운 마음으로 덮개를 다시 닫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어느새 그 사슴이 지처까지 와 있었다. 소녀는 구생록과 눈을 마주쳤다. 짙고 감미로운 꽃향기가 났다. 저승의 서천 꽃밭에 가면 이런 향이 날 것 같았다. 조심스레 손을 뻗어 그것이 콧잔등을 쓸었다. 그러자 소년보다 10배는 큰 사슴이 가만히 머리를 숙였다. 그 움직임에 따라 뿔이 은은하게 빛을 뿜었다. 소녀는 바지춤에서 손잡이도 없는 둔탁한 쇠칼을 꺼냈다. 소년이 자물쇠를 따는 도구이자 오늘 아침 덫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준 그의 친구였다. 아마도 이 순간이 지나면 다시는 그것이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리라. 소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쇠칼을 사슴에게 가져갔다. 이번 귀신날은 평소대로 밝고 풍요로웠다. 백성들은 귀신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했다. 많은 양의 쌀밥을 지었고 문 앞엔 북을 달아 귀신이 방문할 때 소리를 낼 수 있게 했다. 왕성에서는 제단을 만들고 박달나무 솥대를 높이 세웠다. 거기엔 방울이 달려있어 바람이 불 때마다 은은한 소리가 났다. 흰 옷을 걸친 사람들이
왕궁 앞마당에서 웃고 떠들었다. 왕과 왕비 또한 흰 비단에 금실로 술을 넣은 옷을 입었다. 매년 지내는 날이었음에도 둘은 다소 긴장한 얼굴이었다. 잠시 후에 제사를 올리면 구색록이 귀신들을 이끌고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발걸음마다 오색빛 가루를 뿌리며 하늘에서 날아올 테다. 왕은 담담히 기다렸고 왕비는 좀 떨어진 곳에 앉은 소년을 돌아보았다. 깨끗이 단장한 아이는 좀이 쑤시는지 허리춤을 만지작대고 있었다. 이윽고 제사가 시작되었다. 왕은 돌을 쌓아 만든 제단 위로 올라갔다. 5걸음 높이의 제단 꼭대기엔 구천 제단이라고 새긴 비석이 놓여 있었다. 왕은 그 앞에서 허리 숙여 인사한 뒤에 청동으로 만든 신령을 천천히 일정하게 흔들었다. 그러자 맑은 음이 왕궁 구석구석으로 퍼졌다. 고작 방울이 만드는 작은 소리였으나 희한하게도 모두의 귓전에 또렷하게 전달되었다. 왕은 눈을 감고 생각했다. 드디어 만난 아들과 하고 싶은 일이 많았다. 비 내리는 처 아래에서 바둑을 두고 사냥감을 쫓아 말을 타고 나란히 달리고 싶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재단의 의식을 직접 가르치고 그를 후계로 세워야 했다. 아베의 업을 자식이 물려받는 일, 그 자연스러운 과정을 얼마나 꿈꾸었던가. 잠시 후 그 사슴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렇게 될 일이었다. 그러나 구색록은 나타나지 않았다. 방울을 흔드는 횟수가 점점 많아졌다. 원래 9번째엔 나타나야 하는데 벌써 40번째였다. 응답 없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왕은 평정심을 잃었다. 그의 주름진 손이 잘게 떨렸다. 20년 넘게 이 자리에 설 동안 처음 있는 일이었다. 백성들 또한 이변을 감지했다. 사람들이 희망찬 얼굴에 초조함이 깃들었다. 무리에 술렁임이 감돌았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지 얼마 안 된 자들이 울먹이기 시작했다. 1년에 단 하루 죽은 어머니를, 동생을, 연인을 볼 수 있는 날이었다. 이 날을 망칠지 모른다는 예감에 촉각이 곤두섰다. 왕이 99번째로 방울을 흔들었을 때였다. 하늘이 갈라졌다. 광활한 하늘이 칼로 자른 듯 가로로 쭉 찢어졌다. 이어서 그 거대한 틈 사이로 무지개로 된 다리가 내려와 제단과 이어졌다. 사람들은 저승문이 열렸다며 환호했다. 왕은 식은땀을 닦으며 겨우 고개를 들었다. 왕비는 안도의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소녀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자리에서 들썩였다. 그런데 틈에서 나온 건 누구도 기다린 적 없는 이였다. 구색록도 망자도 아닌 곶갈 모양 관을 쓴 어린아이 하나가 무지개 다리를 터벅터벅 걸어 내려왔다. 그는 다리 중간쯤 서서 큰 소리로 말했다. 분수에 맞지 않은 것을 탐낸 녀석이 누구냐? 우리와 같은 음성에 사람들은 귀를 막았다. 더러는 졸도하거나 겁에 질려 오줌을 쌌다. 왕은 이 동자가
하늘의 사자라는 걸 알아챘다. 그는 대번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어찌 하늘의 사자께서 꾸시라 마십니까? 왕이 간곡히 말했다. 그러나 동자는 그를 흘끗 보더니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두 눈이 활강하는 독수리처럼 빛났다. 너도 아니고 이 녀석도 아니다. 어디에 숨은 것이냐? 동자는 손가락으로 셈을 세듯 사람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중얼거렸다. 그러다 동자의 손이 딱 멎었다. 정확히 소년을 가리키고 있었다. 옳지, 너로구나. 손버릇 나쁜 너구리가. 동자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소년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떠올랐다. 그는 저항이라도 해보려고 팔다리를 버둥거렸지만 그 위력이 인간에게 잡힌 소금쟁이만도 못했다. 소년은 동자의 코앞까지 날아갔다. 동자는 소년의 허리춤을 뒤적거리더니 금방 무언가를 꺼냈다. 그걸 본 왕은 대번에 사색이 되었다. 동시에 소년은 허공에서 다리 위로 던져졌다. 그는 대골대골 굴러 땅으로 떨어졌다. 동자는 소년에게서 빼앗은 것을 지켜들었다. 그건 소년이 전날 온 힘을 다해 잘라낸 구색록의 뿔조각이었다. 새총만한 뿔조각이 오색 용롱하게 빛났다. 원래 자리에 있을 때와 똑같았다. 동자는 그걸 한번 천천히 살피고 소년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또다시 모두를 압도하는 소리로 말했다. 신의 분노를 접한 인간들은 괴로움에 몸을 웅크릴 따름이었다. 이것이 고작 너 같은 게 가질 물건으로 보이더냐? 어리석다. 저승의 사자를 다치게 한 죄가 크구나. 너로 인해 구색록은 힘을 잃고 서천 하늘로 올라갔다. 인간에게 해를 당했으니 다신 이승에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그 사슴을 볼 수 있는 자가 얼마 되지를 않거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구색록은 저승문을 여는 열쇠였다. 그러니 오늘로부터 저승문은 열리지 않으리라. 산자와 죽은 자는 다신 만날 수 없다. 그리고 너 분수도 모르는 녀석아, 너는 앞으로 구색록을 대신해 죽은 자들을 인도해라. 저승의 강을 건널 때마다 지은 죄를 되새겨라. 지옥의 연기를 마실 때마다 참회하거라. 너는 고향을 그리는 망자의 울부짖음을 억겁동안 들으리라. 소년은 몸을 웅크리고 숨을 고르다 간신히 말했다. 그 사슴을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겨우 갖고 싶은 게 생겨서 그랬습니다. 다른 애들처럼 어머니 아버지와 나란히 다니고 싶었어요. 아플 때 보살핌을 받고 싶고 기쁠 때는 함께 노래하고 싶었어요. 왜 저만 그게 어려운가요? 왜 고작 단 한 번 꿈을 꾼 이후로 이렇게 혼이 나야 하나요? 동자가 한층 누그러진 목소리로 답했다. 이제 보니 아둔하기만 한 게 아니라
불쌍하고 딱한 녀석이구나. 얌전하게 기다렸으면 정해진 대로 잘 살게 되었을 것을. 내 경고망동이 제 앞날도 남들의 귀한 순간도 망쳤구나. 말을 마친 동자는 가볍게 날아올라 저승문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곧바로 문이 닫혔다. 하늘은 언제 그랬나는 듯 봉합한 자국 하나 없이 맑아졌다. 그 맑고 쾌청한 빛이 무색하도록 소녀는 깊게 절망했다. 다친 발목이 다시 아파왔다. 상처가 다시 골마 피고름이 흘렀다. 아무래도 이건 영영 낫지 않을 모양이었다. 족쇄 같은 통증에 발목을 감싸며 소녀는 환상을 환상으로 남겨둘 걸 그랬다고 후회했다. 이날 닫힌 저승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이로써 저승과 이승은 서로 교류할 수 없게 되었다. 많은 이가 절망하고 괴로워했지만 다시는 사람이 죽은 뒤에 이승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산 사람 역시 저승에 갈 수 없게 되었다. 소녀는 신이 말대로 저승 차사가 되어 죽은 이들을 인도했다. 그는 왕과 왕비의 혼도, 속을 친구들과 대장의 혼도 저승에 데려다 주었다. 그가 아는 이들이 다 이승을 떠난 후로도 아주 긴 시간 동안 벌은 이어졌다. 그가 언제쯤에야 형벌에서 벗어날지 오직 신만이 알 따름이었다. 그걸로 끝인가요? 서점 주인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연서가 물었다. 기다렸다는 듯한 태도였다. 건너편에 앉은 소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연서를 바라보았다. 서점 주인은 책을 덮으며 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연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나쁜 신이네요. 어린아이가 저지른 실수일 뿐인데요. 못된 마음도 아니잖아요. 그냥 가족을 갖고 싶었을 뿐이고 사슴이 죽지도 않았는데. 서점 주인이 곧장 대답했다. 원래 신은 엄격합니다. 어리광을 용납하지 않죠. 모두의 머리 위에 서 있으니 공평해야 하지 않겠나요? 연서가 눈썹을 찡그리고 말했다. 그런 게 공평함인가요? 어떤 처지인지 왜 그랬는지 살필 수 있잖아요. 신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그래야 맞죠. 결말도 이상해요. 꿈도 꾸지 말라니. 무슨 그런 신이 다 있어요? 연서는 마지막 말을 삼켰다. 이 남자와 다시 언쟁하고 싶진 않았다. 역시 오늘은 일진이 사나웠다. 불쾌한 매일과 조난, 투신 자살이 될 뻔한 소동이 벌어진 것에 이어서 이런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몰랐다. 꿈도 꾸지 말라니 너무한 말이 아닌가. 갑작스럽게 감정의 홍수가 밀려왔다. 그녀는 급히 얼굴을 가렸지만 눈에 고인 물기가 탁상으로 뚝 떨어졌다. 동시에 원래도 축축하고 싸늘하던 서점의 공기가 더 차게 가라앉았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아 시간의 흐름이 잠시 멈춘 듯 했다. 소녀가 서점 주인의 팔을 잡아당겼다. 조용하던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동시에 의자가 움직이는 큰 소리가 났다.
내내 나긋하던 그의 태도와는 맞지 않은 불협화음 같았다. 그는 서랍장에서 붉은색 자수가 놓인 손수건 하나를 꺼내 연서에게 건넸다. 연서는 그걸 순순히 받아 눈가를 훔쳤다. 그리고 잘 접어 서점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그런 다음 입을 열었다. 마른 입술이 툭 벌어졌다. 아까 물어보셨죠? 좋지 못한 기억이 있냐고.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누가 저보고 그랬었거든요. 넌 혼자서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꿈도 꾸지 말라고요. 사장님이 들려준 이야기랑 비슷하네요. 근데 공교롭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런 말 들으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녀는 애써 입꼬리를 끌어올렸다. 그 중에서도 저만 다리를 절고 있네요. 길이나 잃고 한심하게. 잠시 정적이 흘렀다. 머리가 차가워지자 연서는 곧바로 후회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런 우울감을 전할 필요는 없었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어졌다. 갑자기 죄송해요.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잠깐. 급히 테이블에서 벗어나려는데 서점 주인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돌아보니 남자의 분위기가 지금까지와 사뭇 달랐다. 시종일관 여유로웠던 태도는 일말도 남아있지 않았다. 다급하고 간곡했다. 미안해요. 연서는 대답할 말이 얼른 생각나지 않았다. 머뭇대는 사이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다음에 다시 오세요. 그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순전히 제 실수네요. 손님의 휴식을 제가 망쳤습니다. 그럴 순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고요. 저희 서점의 존재가 퇴색되는 일입니다. 겨우 이런 일로 이렇게까지 애원하다니. 연서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짧게 머리를 굴렸다. 어쩌면 자영업자의 비애 같은 걸까? 혹시 이상한 소문이라도 날까봐 그럴지도 모른다. 연서는 얼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다시 오겠다는 약속까지 하고 말았다. 그녀는 이런 종류의 다급한 요청이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제안을 받아들이자 서점 주인이 밝게 웃었다. 어찌나 순수하게 좋아하는지 여름날이 햇살처럼 해사했다. 그는 여전히 연서의 손을 잡은 채로 말했다. 이야기가 계속되겠군요. 느닷없이 등장한 기묘한 서점. 그리고 의문스러운 남자가 완결이 아닌 계속을 알렸다.